17장 서양으로 눈 돌리는 러시아. 유럽 문물을 들여온 표토르 대제. 영국의 농부들과 유럽의 철학자들은 서양에서 살았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동양에 살았다면 그 사이에는 누가 살았을까? 러시아 사람들이야. 유럽의 서양 여러 나라들과 아시아의 동양 여러 나라들 사이에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 중세의 러시아는 모든 면에서 서양보다는 동양에 더 가까웠단다. 남자들은 길고 헐렁한 동양식 로브를 입었고 수염을 길렀어. 여자들은 남자들과 섞이지 않고 규방에서 살았으며 외출할 때에는 베일을 썼어. 차르라 불리는 러시아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나 일본의 쇼군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단다. 그런데 17살의 나이에 권력을 장악한 청년이 서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 흔히 표토르 대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표토르 1세는 어린 나이에 러시아의 차르가 되었어. 표토르가 차르가 된 해는 펜이 펜실베니아 식민지를 세웠던 바로 그 다음 해였어. 그때 그는 고작 10살이었고 그래서 큰 누나인 소피아가 모스크바의 궁정에 들어가 권력을 장악하고 섭정으로서 러시아를 통치했어. 표토르는 시골로 보내졌어. 그는 시골에서 나무를 타거나 들판을 돌아다니고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하면서 주로 시간을 보냈어. 그는 아이들을 연대, 군대 편성의 한 단위로 나누고 각기 제복과 깃발과 북을 갖게 했어. 11살이 되었을 때는 진짜 대포를 가지고 전쟁놀이를 했다는구나. 한편 소피아는 러시아 군대를 전쟁에 내몰고 차르의 왕관을 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등 날이 갈수록 자기가 러시아의 진짜 차르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어. 표토르가 17살이 되었을 때 소피아는 왕실 근위대를 꼬드겨서 시골에 가 있는 표토르와 그의 어머니를 공격해서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단다. 그러나 근위대는 딱 거절했어. 그들은 독재를 일삼는 소피아에게 벌써 신물이 나 있었던 거야. 왕실 근위대는 러시아의 정통 차르인 표토르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어. 겁이 난 소피아는 어느 수녀원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단다. 드디어 표토르가 진짜로 러시아의 차르가 되었어. 표토르는 말로만 들어왔던 서양 세계를 늘 부러워했어. 그러나 러시아에 들어오는 유럽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고 러시아 땅에 정착한 소수의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거주지에서만 살았어. 표토르는 유럽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자주 그들의 거주지를 찾아갔단다. 한 번은 어느 집의 헛간에서 낡아서 고물이 된 영국의 돛배를 보고는 아주 홀딱 반해버렸대. 표토르는 자기도 그런 배를 갖고 싶었어. 해군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었고 러시아의 꿀과 밀랍과 가죽을 유럽에 가지고 가서 팔고 온갖 화려한 서양의 상품들을 사가지고 돌아올 선단도 만들고 싶었어. 그러나 표토르는 러시아 땅에는 배들이 드나들 만한 항구가 없기 때문에 배로는 서양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러시아의 북쪽 해안지대는 너무도 추운 얼음판이어서 배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 또 딱 하나뿐인 항구 도시 아케인젤도 한 해의 절반 동안 바다가 얼어붙는 곳이었어. 춥고 어두운 북극 지방의 겨울철에는 하늘에 해가 떠있는 시간이 하루에 고작 5시간이야. 얼마나 추운지 사람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버릴 지경이란다. 러시아는 따뜻한 항구가 필요했어. 표토르가 벌써부터 눈독을 들였던 곳이 있었어. 아조프 항구였어. 아조프해를 벗어나면 곧바로 흑해로 들어서게 되고 흑해는 지중해로 통해 있어. 그 당시 아조프 항구는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단다. 그러나 표토르는 러시아 군대가 아주 쉽게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무찌르고 아조프를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단다. 그래서 표토르는 아조프로 군대를 이끌고서 항구를 지키는 요새를 포위했어. 그는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써서 화살에 묶어서 요새로 날려보냈어. 그러나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표토르의 권유를 비웃었어. 그 이유를 표토르는 곧 깨달았어. 오스만 투르크의 배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조프 항구로 들어와서 요새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식량과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거야. 한편 성벽 앞에 진을 친 러시아 군대는 식량과 탄환이 벌써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 게다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추워졌어. 혹독한 추위와 함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표토르는 식량과 무기를 실어오는 오스만 투르크의 배들을 막지 않고서는 아조프를 뺏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군대에게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25척의 전함과 수백 척의 거룻배를 만들라고 명령했어. 봄이 오기 전에. 병사들은 겨울 내내 죽을 고생을 다한 끝에 거대한 선단을 만들고 항해수를 익혔어. 이윽고 봄이 되자 겨울 한참 만에 급히 만들어진 이 러시아 해군이 아조프 항구에 들어오려는 오스만 투르크의 갤리선들을 막아냈어. 한편 요새를 포위한 병사들은 성벽에 돌더미를 쌓아 올리고 그 돌더미를 타고 요새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은 터번을 벗어서 흔들며 항복했어. 아조프가 함락된 것이야. 표트르는 항구를 가지게 되었어. 그러나 그는 아직은 편안하게 서양과 교역을 할 수 없었어. 아조프해를 벗어나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해협을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야. 표트르는 해협을 지키는 그 군대마저 쫓아버려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렇게만 되면 서양으로 나가는 길이 환히 열릴 테니까. 그러나 표트르는 오스만 투르크 군대와 계속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지 않았단다. 그래서 그는 유럽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해군과 무역 회사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려는 것이었어.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 군대를 보내줄 나라가 혹시나 있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어. 그는 서양을 방문한 최초의 러시아 황제가 되는 것이었지. 표트르는 귀족, 관리, 하인, 선원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서양으로 출발했어. 그는 먼저 러시아의 바로 서쪽에 있는 폴란드를 방문하고 독일을 거쳐서 네덜란드와 영국까지 갈 계획이었어. 그의 여행은 1년 반이나 걸렸어. 서양 여러 나라들의 앞선 문물을 배우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이지. 프로이센에서의 몇 주일에 걸쳐서 사격수를 배우고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선착장에서 넉 달 동안이나 직접 노동을 하고 영국에서도 또 넉 달 동안 선착장에서 일을 했대. 런던탑과 조폐국을 둘러보고 왕립학회의 회의에 참가하고 심지어는 퀘이커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팬을 만나기도 했다는구나. 표트르는 나중에 어느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자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라? 러시아의 황제를 만나본 서양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호기심과 빠르게 회전하는 두뇌에 감탄했지만 어쩐지 그를 야만스럽고 징그럽다고 생각했대. 무엇보다도 그는 술을 엄청나게 마셔댔다는구나. 브랜디, 보드카, 포도주, 맥주. 그야말로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마셨대. 그리고 그의 옷은 깊고 꿰맨자리가 수두룩했는데 몹시 지저분했대. 또 그는 친구고 신하고 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어. 그는 또 순전히 재미로 어느 신하에게 거북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이기도 했다는구나. 무도회에서 표트르를 만났다는 독일의 어느 귀족 여자는 이렇게 썼어. 그는 태도가 촌스러웠다. 러시아에서 그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표트르는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잔뜩 배워가지고 돌아왔어. 우선 그는 외모부터 서양 사람처럼 가꾸려고 수염을 깎아버렸대. 그리고 보야르라고 불리는 귀족들에게도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했어. 그는 러시아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모습이 된 것은 그 무성한 수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가 봐. 러시아의 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은 유럽 사람들처럼 외모를 가꾸고 싶지 않았고 무성한 수염은 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었단다. 그러나 표트르는 막무가내였어. 그는 가는 곳마다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아직 수염을 그대로 기르고 있는 귀족들을 보면 그 수염을 냉큼 깎아버렸다는구나. 귀족들 중에는 수염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수염을 특별히 만든 자루에 넣어서 잘 간수해두는 사람도 있었단다. 나중에 죽어서 관 속에 눕혀질 때 그 자루를 넣어달라는 것이었지. 표트르는 또 귀족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아직도 길고 헐렁한 동양식 옷을 입은 자들을 보면 얘의 그 가위로 길게 늘어진 옷자락과 소매자락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어. 그는 또 여자들이 이제는 그만 베일을 벗어던지고 남자들하고 자유롭게 어울리길 원했고 심지어는 여자들이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남자들과 똑같은 교육받기를 원했다는구나. 표트르는 러시아 사람들의 외모와 행동에 서양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로 서양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진 않았어. 프랑스와 영국과 스페인 같은 나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누구나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통치자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는 걸 잘 아는 표트르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점에서만은 서양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란다. 서양으로 가는 항구를 차지한 표트르 대제. 표트르의 유럽 여행은 성공이었어.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단다. 표트르가 오스만 투르크 군대와의 전쟁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느 나라로부터도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표틀은 아조프 항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중해로 나갈 수가 없었어. 그는 전함을 86척이나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 배들이 갈 곳이 없었단다. 표트르는 서양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스만 투르크와 계속 싸워봤자 이기지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서양으로 진출할 만한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지도를 들여다보았어. 그런데 그의 배들이 서양으로 가기 위해 다른 길은 딱 하나, 발트해로 나가는 것뿐이었단다. 문제는 발트해의 연안을 스웨덴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표트르는 스웨덴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스웨덴과 바로 붙어있는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가 표트르와 합세했어.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한때는 한 사람의 국왕의 지배를 받았으나 어느 때에 스웨덴이 따로 떨어져 나가더니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탐욕스러워졌어.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들은 러시아와 힘을 합치면 그 강력한 스웨덴을 주저앉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표트르는 고작 몇 주일 만에 스웨덴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어. 무엇보다도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먹은 카일 12세가 지휘하는 스웨덴 군대를 아주 얕보았던 것이지. 카일 12세는 요란한 파티를 즐기고 조정의 관리들을 모조리 사냥터에 데리고 나가서 고작 나무로 만든 갈퀴만 쥐어주고 고물 쫓게 하는 등 무모한 짓을 즐긴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 그러한 허풍선이 애송이가 군대를 제대로 단속해서 외적을 능히 막아낼 턱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지. 그러나 페트르는 다시 한번 착각을 했던 거야. 북방 전쟁이라고 불리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전쟁은 2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단다. 처음부터 아주 엉망이었어. 표트르는 발트해의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스웨덴 도시 나르바를 먼저 공격하려고 전진했는데 병사들이 성을 공격할 장비들과 대포를 너무 많이 끌고 가느라고 거기까지 가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 그 사이에 칼은 덴마크를 쳐들어가서 휩쓸어버렸고 덴마크 사람들은 얼마 버텨보지도 못하고 항복해버렸어. 표트르의 군대는 이윽고 나르바에 도착했지만 힘들게 끌고 온 대포들이 영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화약은 질이 너무 나빠서 포탄이 조금 날아가는 듯 하다가는 힘없이 떨어져 쓸데없는 곳에 터져버리고 또 어떤 곳에는 제풀에 터져서 대포를 날려버리기도 했대. 그런 엉터리 대포를 가지고 병사들이 생고생을 하는 것을 뒤로하고 표트르는 그동안 비워두었던 정부 일이 궁금해서 얼른 모스크바에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대. 그가 말을 타고 떠나자마자 러시아 병사들은 칼 국왕이 이끄는 스웨덴 대군이 1km 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러시아 병사들은 미친 듯이 허둥거리며 맞서 싸울 준비를 했지. 그러나 스웨덴 군대가 시야에 보였다 싶은 순간에 엄청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어. 하늘과 땅을 꽉 메워버린 눈보라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 러시아 군대는 대우를 유지하기는커녕 영 엉뚱한 방향으로 전진했어. 기병대도 방향을 잃고 달리다가 나르바 강에 빠져버리고 익상한 병사가 수두룩했대. 장군과 그 휘하 장교들은 한시라도 빨리 항복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스웨덴 군대를 향해 말을 달렸다는구나. 카일 10세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메달을 만들게 했대. 표트르 대제가 손수건으로 두 눈을 가린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나는데 그 손수건에서 눈물이 질질 흐르는 모습을 새긴 메달이었어. 러시아군이 후퇴했지만 칼은 추격하지 않았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얼어붙은 러시아의 황무지에서 그의 병사들이 다 얼어 죽을지도 모를 판이었기 때문이었단다. 스웨덴 군대는 겨울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한편 표트르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군대를 정비했어. 그는 대포를 새로 만들고 배들을 수리하게 했어. 또 장정들을 더 모아서 군대를 늘리고 사격술과 총검술을 단련하게 했어. 이윽고 봄이 되어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군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전투가 끊이지 않았어. 표트르는 뒤에 물러나 있지 않았단다. 그는 이 전선에서 저 전선으로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공격의 맨 앞에 서고 전함들을 지휘하고 심지어는 부서진 전함들을 수리하는 작업을 직접 거들기도 했단다. 표트르는 마침내 네바강에 있는 스웨덴의 작은 요새를 점령했어. 거기는 곧장 발트해로 통하는 곳이었단다. 그의 배들이 아직은 스웨덴의 해군에게 막혀서 발트해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기어이 발트해를 장악하고야 말겠다고 자신만만했대. 그는 발트해만 장악하면 그 작은 요새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에 한껏 들떴을 테지. 네바강의 연안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양을 내다보는 창이었던 셈이야. 그래서 표트르는 네바강 연안에 전혀 새로운 도시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도시를 그의 수호성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기로 했단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들어설 그곳은 온갖 물새들이 도는 갈대밭에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진흙탕이었어. 제목으로 쓸 나무도 없고 기초를 놓을 돌도 없었어. 처음에 표트르는 방이 딱 3개뿐인 작은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그의 새로운 궁전이라고 불러야 했단다.
구부정한 나무들을 가지고 둘러친 벽을 벽돌로 쌓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칠을 했고 난로도 없었다는구나. 그러나 표트르는 실망하지 않았어. 그는 유럽의 어느 도시에 못지않을 만큼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벌써부터 상상 속에서 살펴보고 있었단다. 스웨덴과의 전쟁이 느릿느릿 진행되자 표트르는 당장 급하지 않은 병사들을 모두 공사장에 보냈어. 또 촌민들과 스웨덴 포로들도 공사장에 몰아넣었는데 급료를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틈만 나면 남의 음식을 훔치거나 구걸을 했대. 그들은 아득히 먼 곳까지 나가서 나무와 돌을 눈에 보이는 족족 주워와야 했단다. 그런데 손수레마저도 없는 형편이라서 기다란 외투 자락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와야 했어. 표트르가 새 도시를 짓는데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칼 12세는 전략을 가다듬고 있었어. 표트르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짓는 공사를 시작한 지 6년 후에 칼이 러시아로 쳐들어갔어. 러시아 군대는 후퇴했어. 스웨덴 군대는 러시아 땅 깊숙이 추격했어. 그러나 벌써 가을이 깊어져 있었고 곧 다가올 겨울은 특히 추울이라는 징조가 속속 나타났어. 칼의 병사들이 러시아의 겨울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얼마나 추운지 날아가던 새들이 갑자기 얼어붙어서 꼭 돌멩이처럼 우수수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어. 승리의 예감에 도취되어 몹시 흥분한 칼은 군대를 계속 진군시켰어. 러시아 군대는 계속 후퇴했는데 추위를 피해 몸을 숨길 곳이라고는 사방을 둘러친 벽에 아주 작은 출입문이 딱 하나뿐인 작은 고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갔어.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스웨덴 군대를 그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어. 그리고 과연 기온이 곤두박질을 쳤어. 기억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추위가 러시아의 평원에 몰아쳤어. 스웨덴 병사들이 그 고을의 좁은 문으로 꾸역꾸역 기어들어가는데 군대 전체가 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흘이나 걸렸어. 그 사흘 동안에마도 거의 3,000명이 얼어 죽었고 코와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구나. 러시아 군대는 그 고을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을 치고 있었어. 두꺼운 모피 외투와 뜨끈한 군화와 방한 텐트가 추위를 막아주었지. 그렇게 펄펄한 군대가 이제는 너무도 허약해진 스웨덴 군대에 맞붙으니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어? 1만 명의 스웨덴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어. 칼 12세는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어. 전쟁이 진전도 없이 더디게 계속되었어. 그로부터 4년 후에 칼은 아무 의미도 없는 전투 중에 그만 빗나간 탄화를 맞고 죽었단다. 칼 12세가 죽자 스웨덴 군대가 그제야 전투를 포기했어. 그들은 발트해의 동쪽 해안 일대를 표트르에게 내주었어. 마침내 러시아가 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지. 표트르는 러시아를 서양의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을 만큼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심을 바쳐서 노력했단다. 그는 운하를 파고 공장을 짓고 제염소, 소금 만드는 곳을 짓고 제철소를 짓고 광산을 개발했어. 또 유럽의 장인들을 불러와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옷감과 칠기 같은 제품을 만드는 비결을 가르치게 했어. 그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새로운 수도라고 선포하고 공사에 심혈을 기울였어. 첫 공사가 시작된 지 12년 후에 서양에서 온 어느 대사는 그 도시를 보고 초라한 촌랑 몇 개가 맞붙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웃었대.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대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보고 웅장한 궁궐들이 즐비한 세계의 새로운 놀라움이라고 감탄사를 되풀이했다는구나. 그러나 표트르는 그 새로운 도시를 그리 오래 감상하지 못했어. 어느 대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보고 감탄했던 바로 그 해에 그는 어느 공장을 살펴보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단다. 그런데 뒤를 따라오던 배 한 척이 모래톱에 걸려서 가라앉기 시작했어. 표트르는 차가운 얼음 속으로 뛰어들어서 선원들을 구출했단다. 그리고 그는 이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병들어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 그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의 이름을 쓰다가 미처 다 쓰기도 전에 눈을 감았단다. 표트르가 죽은 무렵에 러시아 제국의 영토는 북쪽으로는 아케인젤, 동쪽으로는 우랄 산맥 너머까지, 남쪽으로는 카스피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스웨덴 접경 지역에 이르러 있었단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양에서 온 상인들과 외교관들이 북적거리는 대도시가 되었고 러시아의 외교관들이 서양의 모든 나라의 궁정을 방문했어. 표트르가 러시아를 대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지.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큰 업적을 남겼단다.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그가 나중에 표트르 대제라고 불리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야.